네,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이옥수 이사입니다. 금일 이와 같이 의미 있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해 드릴 때 기후변화 그리고 ESG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2010년 또 2000년대 후반만 해도 왜 어려운 시험 합격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기후변화나 지속가능성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기후와 금융 또 ESG와 금융을 같이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슬프게도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이슈가 잘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녹색금융 또 지속가능 금융이 필요한 진정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저는 국제기금 또 국내 연기금, 정책금융기관들 또 민간은행들 또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같은 투자자들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금융과 또 지속가능금융 관련된 다양한 자문을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러한 10년여간의 경험과 지식을 압축해서 금융시장과 관련 업계 관계자분들께 일부나마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금융기관으로서 해야 할 녹색금융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 역시 자유롭지 않은 탄소 중립 관련된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달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금일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개요입니다. 이 대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 정책의 연대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 연대기를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이 연대기의 흐름을 보시면 이 흐름이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시사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제도 정책의 명칭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사실 이미 관련 업계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탄소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규제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이 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금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변화돼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결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관련 산업, 기업들을 압박해서 규제를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강제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규제만으로는 사실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산업계의 반발, 기업의 반발에 당연히 직면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무역 장벽, 무역 경쟁력 악화 등의 또 관련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와 동시에 관련 산업들이 실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탄소 경제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금융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공조,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하에서 기후금융, 녹색금융, 더 포괄적인 지속가능 금융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색금융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내 정책을 수립할 때도 글로벌 이 녹색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국내 정책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정책의 현황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12가지의 이 녹색금융과 관련된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크게 3가지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녹색금융 추진에 있어서 기반에 해당하는 것이 5번에 나와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텍사노미입니다.
사실 녹색 금융을 추진한다고 할 때 금융기관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가 녹색인가, 또 뭐는 녹색이 아닌가,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판단을 하려면 데이터가 결국 있어야 됩니다. 뭐가 녹색인지, 뭐가 녹색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익숙한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이를 토대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어떠한 정성적인 정보, 어떤 문장, 글만으로는 사실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녹색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우리 정부가 보는, 또 글로벌 사회에서 보는 녹색 관련된 활동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정의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 텍사노미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EU에서 먼저 EU 텍사노미라는 이름으로 EU가 바라보는 녹색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일을 먼저 진행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EU 텍사노미의 내용들을 준용하고 참고해서 K 텍사노미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녹색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의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앞으로도 이 K 텍사노미를 둘러싸고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초안이 마련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한 녹색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녹색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금 공급을 축소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우선 해야 될 일은 자금 지원을 확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에서 녹색 분야 자금 지원 확충 전략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금 지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된 산업계들이 직면한 기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앞서서 기조연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를 금융권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감독 체계 역시 또 다른 주요 녹색 금융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결국 금융기관들이 녹색 금융을 포함한 지속 가능 금융을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해 왔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어디에 돈을 쓰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팩트 창출, 최근에 이제 임팩트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환경적, 사회적인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성과 기반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임팩트 금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금융 확대가 우선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여신이라면 우호적인 금리를 제공한다거나 투자자라면 보다 우호적인 형태의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 채권 관련된 부분들도 보다 또 최근에는 이 녹색 여신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분류 체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녹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활동에는 관련해서 계속해서 금융을 확대하면서 일부 인센티브, 페이버를 주는 움직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정책적인 지원이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지만 민간의 자금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적인 예산, 또 이를 준용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민간금융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을 확대하는 부분에 더불어서 또 금융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부분에 대한 움직임 역시 중요합니다. 소위 친기후, 친-ESG 관련된 사업이나 기업에게 금융을 확대한다면 반기후, 또 반-ESG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는 금융을 축소하거나, 또 정말 기후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또 ESG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과 기업에는 아예 금융을 배제하는 형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 역시 같이 병행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내용에서 밑줄 그리고 볼드 해놓은 내용은 지속가능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기후, 탄소화에 특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축소 관련해서는 결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는
9대 고탄소 업종을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는 금융을 축소하는, 결국은 예를 들어 은행이라면 한도 관리, 익스포저 관리를 해서 대상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한도를 축소하는 식의 접근을 이미 유럽 은행들은 하고 있고 국내 은행들도 비슷한 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기후변화 외에도 환경 전반적인 또 사회 전반적으로 ESG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평가 지표들을 봤을 때 ESG 경영이나 녹색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금융을 계속해서 축소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주주관여 등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금융 축소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또 민간금융기관들의 역할은 일부 다를 것 같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실가스를 다배출하고 있는 업종들 역시 우리 경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유 등의 또 시멘트 이런 업종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사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축이고 단순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이런 업종에 대한 금융을 축소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간다면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산업 생태계, 경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금융기관들과 민간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부 온도차가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배제 대상으로는 정말 우리가 금융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금융을 지원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는 이미 윤리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금융배제 활동은 ESG, 지속가능 금융 관점에서 또 책임투자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져 왔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행성 산업이라든지 어떤 군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아동노동, 아동 착취와 관련된 연관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금융 지원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또 국내 금융기관들로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다면 이러한 ESG 전반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포커싱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마다 온도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금융지원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 글로벌로는 이미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0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탈석탄 선언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관련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실 왜 이렇게 석탄이 난리인가, 왜 석탄만 가지고 계속 이슈를 제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얼핏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온실가스는 화석연료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화석연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하게 석탄, 오일, 천연가스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 셋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뭐냐? 결국은 뭐가 같은 양을 썼을 때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냐라고 했을 때 석탄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는 업종이 어떤 철강업에 대한 어떤 연료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발전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주원인 석탄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발전을 먼저 규제해야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그러면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어떠한 형태로 이 녹색 금융을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추진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이 녹색 금융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기후, 친ESG의 금융을 확대하고 또 반기후, 반ESG 관련된 활동에는 금융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이 움직임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만 온도차는 있는데요.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 이 지역 간에는 일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을 확대하는 부분, 정말 녹색이라고 인정하는 활동, 사업이나 기업의 금융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거는 산업 발전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 이에 동조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배제와 축소 관점에서는 확실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유럽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나아가서 그 외에 다른 오일이나 천연가스 같은 다른 화석 연료까지 점진적으로 금융을 축소하는 형태의 계획들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북미는 상대적으로 유럽과 가깝지만 보다 완화된 기준, 또 아시아는 사실 이보다도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2030년까지는 우선 상황을 보고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금융 축소나 배제 전략을 시행하겠다라는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사회에서도 각 지역별 온도차를 금융 축소나 배제 관련해서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금융 축소와 배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수립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출 주도형 또 대외 경제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특성상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들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유럽과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인가 산업부를 대상으로 규제를 할 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또 너무 선제적으로 가면 왜 우리나라가 유럽만큼이나 쉽게 말하면 선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하냐라는 또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 움직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과 로드맵 수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소와 배제 외에 이제 확대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해외 특히 유럽 기관들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보시면 크게 4가지 분야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3가지 관련된 부분들은 다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 기후변화 이슈가 환경 이슈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다른 모든 환경 이슈보다도 기후변화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녹색 금융을 얘기할 때도 거의 녹색 금융이 이꼴 기후 금융과 거의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명칭은 아니고 녹색 금융 내에는 기후 변화 외에 다른 순환 경제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 이슈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실제 상품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 또 기후 변화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 결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원을 신재생이나 다른 저탄소 발전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산업 구조,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또 공정에서 상당 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 자체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또 2번째로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서서 저탄소 생태계,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발전, 전력 부분에 대한 거고 2번째는 산업 공정에 대한 것이라면 생태계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물, 또 우리가 실제 매일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나 또 이런 수송 관련된 부분에서 또 온실가스를 줄여서 저탄소 생태계 자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사실은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이자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고요. 마지막 친환경 사회조성은 최근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어떤 폐기물 재활용, 업사이클링 이런 정도의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이 개념을 넘어서서 정말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순환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계속해서 순환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사이클을 기업들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녹색금융이 이꼴 기후금융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기후금융 플러스 순환경제에 대한 지원이 녹색금융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색금융을 추진할 때 나름대로 우리만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융기관들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금융기관별 특성
뭐 사실 업도 다르시고 주요 투자 대상도 다르시고 하기 때문에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화면에 보시는 6가지 정도의 큰 범주를 설정하시고 이 범주 안에서 우리 금융기관은, 우리 회사는 저 각각의 범주에 해당되는 산업이나 기업, 투자군을 뭘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정의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녹색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는 갖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확대와 축소로 나눠져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 녹색 또 일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금융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래 빨간색 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금융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 기반으로 용어를 많이 하는데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다크 그린, 또 라이트 그린, 그레이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옐로우나 레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4번부터 말씀드리면 4번은 이제 화이트 영역인데요. 기후변화나 ESG와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거는 4번으로 별도로 뺐고요. 결국은 금융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은 다크그린, 정말 한국에서 혹은 EU에서 인정하는 녹색 활동에 집중해서 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녹색 분류 체계의 기준들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 분류 체계의 기준을 완벽하게 부합하려면 국내 금융기관들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뭐 글로벌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대출을 할 때는 혹은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했지, 쉽게 말하면 그 기업이 실제 녹색 투자를 해서 환경적인 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만큼 달성을 했는지 이런 관련된 정보를 다 수령한 다음에 그에 기반해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이나 여신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녹색 금융을 잘 하려면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녹색 경영과 관련된 데이터,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들을 확보한 이후에나 이러한 녹색 분류 체계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번을 방향성으로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가져가되 과도기적으로는 녹색 분류 체계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했던 녹색 금융 활동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친환경 활동이라는 2번 보다 라이트한 그린 컨셉으로 포함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할 때 제가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이제 국내 기준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녹색으로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 부동산 쪽에서 최근에 이 녹색 건축물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리드 같은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입니다. 근데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 분류 체계의 인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친환경 금융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할 대상 또 배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전략을 마련해서 축소하거나 또 배제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서서 일부 설명드렸지만 3번 전환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전환 활동이라는 거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기후 친 ESG의 금융 확대하고 반기후 반 ESG의 금융 축소하겠다는 건 다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안고 가야 할 산업이나 관련 영역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NG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고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이나 또 오일 같은 부분 대비해서는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화석연료를 아예 안 쓸 수는 없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 부분의 전환이 또 있고요. 또 산업 부분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들을 우리가 당장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산업 내에서 계속적인 기술 개발 R&D를 통해서 보다 온실가스를 조금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이나 설비를 도입해서 보다 단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환 활동이라고 봐서 지원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도리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맨 오른쪽에 썼던 것이 정책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전환 활동에 대한 지원들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만 민간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금융 배출량 같은 부분들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전환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다 보면 도리어 이 금융기관들의 금융 배출량 자체가 늘어나는 단기적인 효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도리어 늘리면 당연히 금융 배출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전환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고민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그린워싱 관련된 내용들이 금일 발표 주제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담았는데요. 결국은 그린워싱 방지를 하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워싱, 속칭 친환경 위장주의라고 하는데, 녹색이 아닌 거에 투자하면서 녹색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그린워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정말 인정을 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가 녹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녹색 분류 체계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이 녹색 분류 체계에서도 내용을 보면 그냥 여기에 해당하면 녹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류 체계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녹색으로 인정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저감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녹색으로 보겠다라는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정량적인 기준들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정량적인 어떤 수치들을 피투자처 혹은 어떤 차주들이 제공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려면,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그냥 제시한다고 투자자들이 그것들을 그대로 믿지 않듯이 기업들이 제시하는 이런 녹색적인 정량 성과를 외부적인 어떤 인증, 검토나 감사를 통해서 제3자 검토를 한 이후에 이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이미 국제사회는 다 가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측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확실한 온실가스 감축 양이라고 하는 톤 CO2 이퀴벌런트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외부 인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을 지원하는 식의 활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내용이 다른 환경이나 사회 관련된 분야에서도 향후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녹색 분류 체계 도입이 쉽지 않은 일이고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실제 유럽 사례를 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EIB, 사실 가장 이 기후변화나 녹색 관련된 금융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인데요. 사실 유럽투자은행 EIB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자체가 기후은행이 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책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EIB조차 EU의 녹색 분류 체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로드맵화에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서 실제 녹색 분류 체계 도입에는 2024년까지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고요. 이 말인즉슨 국내 금융기관도 이 녹색 분류 체계를 제대로 도입해서 뭐가 녹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면 최소 4년에서 5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서둘러서 가야 될 길은 아니고 확실한 방향성 하에서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실제 지역별로 이 금융에 대한 축소 그리고 배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석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배제는 거의 공통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에서도 얼마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온도차가 있지만, 석탄을 점점 퇴출하겠다라는 것들은 이미 글로벌 금융에서도, 금융시장에서도 공공연하게 확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석탄 중에서도 조금 더 선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온실가스를 굉장히 낮게 배출하는 석탄은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또 석탄 외에 다른 화석연료 관련된 부분들은 규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조금의 온도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탄소 중립 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선 기조연설에서 일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기업과 가장 다른 부분인데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 중에 기간 운영 배출량이라고 하는 소위 스콥 1, 2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뭐 은행 예를 들어 혹은 증권사라고 했을 때 이 회사 자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뭐 건물을 사용한다든지 임직원들의 어떤 법인 차량 이런 것들인데 그러한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대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기간 운영 배출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금융 배출량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들이 금융을 지원하고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배출량을 우리가 투자한 부분만큼 끌어와서 우리의 금융 배출량으로 산정을 한 다음에 이 금융 배출량에 대한 감축 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금융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들은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있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은 마중물 역할이고 또 관련된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된 투자 대상 회사들 관련된 설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금융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보시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 설비에서 화석연료를 막 사용하면 결국은 그를 통한 전력 생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이 생기게 되고요. 기업들은 본인들의 배출량을 측정할 때 본인들이 공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이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배출하는 공정 배출과 이러한 전력 생산에서 유래되는 그 전력 온실가스 배출을 끌고 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의 배출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측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본인들이 끌어와서 쓰는 전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두 가지를 측정해서 관리하는 것들을 끌고 와서 그 기업들의 이제 그 배출량을 본인들이 투자한 포션만큼 곱해가지고 본인들의 금융 배출량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은 모든 전력 관련된 발전원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또 기업들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저탄소 공정 등의 전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축소된다면 자연적으로 금융회사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전사나 기업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 금융기관들은 탄소 중립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인데 다만 지금 문제는 2050년을 기점으로 탄소 중립을 다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30년, 40년의 로드맵을 어떻게 찍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금융 배출량에 대한 탄소 중립을 할 때 이 각각의 투자하는 회사마다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실성을 고려해서 발전사는 발전사 나름대로 또 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또 굉장히 많은 가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본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여신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30년, 40년 또 30년 앞선 25년 이런 것들의 기점을 찍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 방향을 탑 매니지먼트에서 결정을 한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 측면, 이제 기간 운영 측면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이거는 사실 상대적 난이도는 낮습니다.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있지만 할 수 있고요. 이 금융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목표를 찍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은 실제 정부 차원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국내 여러 가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들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수록 지원하기 위한 또 산업 부분의 지원 정책을 여러 개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업계에서 여러 자문을 하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당연히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가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저탄소 공정, 저탄소 설비 관련된 기술 개발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글로벌로도 국내에서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30년까지는 대다수 이 관련된 지원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설비나 공정의 R&D 혹은 실증 사업 중심으로 사실 투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활동까지 이어지는 것은 빠르면 30년 전이나 또 그 이후부터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산업 측면에서의 로드맵들을 잘 고려해서 이 금융 축소나 또 배제에 대한 부분들을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글로벌 주요 기후 기술 한 444개 정도를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90% 이상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연구 개발에 돈을 쓰려고 하는 국가 차원의 움직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역시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우선은 R&D와 실증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 조절을 금융기관들도 맞춰서 주목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다만 철강이나 또 배터리, 연료전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기술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전략을 금융기관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했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는 마치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제 사실 원자력 발전이라는 분야가 전문가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주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은 이 기후변화 이슈가 사실 환경 이슈에 포함돼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친기후면 다 친환경이고요. 반기후면 다 반환경입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이 되게 독특한 것이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데 있어서 기저발전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의 석탄 발전을 대체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에 있다는 것들이 업계 전문가들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저발전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실성을 고민했을 때. 따라서 원자력 발전이 기저발전 측면에서 석탄을 대체하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저감하고 기후변화를 대응한다는데 현실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확실한 사실입니다.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친기후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반환경에 해당하는 주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EU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을 앞서 말씀드렸던 녹색 분류 체계 내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점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안고 가야 하는 전환 부분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2045년까지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U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환경 이슈보다도 기후변화 이슈가 우리가 막아야 할 가장 시급한 이슈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환경적인 부분들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사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 특히 이제 원전 폐기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전환 부분으로 포함해서 녹색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기준을 EU는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도 다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지만 사실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EU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환 활동 내에 녹색 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